최근의 뉴스인데 제조업한다는 자부심 따로 이 땅에서 더는 못 번데 전부 어디로 가냐면은 베트남으로 갑니다. 베트남의 해외 투자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조업 안 되는 게 뻔하다. 이거는 오래된 동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5대 수출 품목은 작년도는 1,6천억 달러입니다. 수출이. 그래서 그 5대 품목을 보면은요, 항상 선박기계는 5대 품목 안에 들었습니다. 따라서 조선해양산업은 우리 경제의 20%를 뒷받치고 있다. 이래 봐야 되는데 20%가 빠져버리면 그냥 경제는 흔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겠죠. 선박 건조산업은 대한민국 5대 먹거리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출 금융위기 최대 낙폭에서 제조업이 거의 20%까지 수출이 급감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으로 수출이 이만큼 21%, 31%. 왜냐면은 중국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경 올림픽 이후에 어마어마한 임금 상승과 많은 분들이 인간의 욕망, 중국 사람의 욕망이 크다 보니까 그걸 못 맞추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는 원만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은 중국 경제의 40% 정도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이거 보시면은 현대 제네시스 쿠페가 이거 만드는데 3천만 원입니다. 제네시스가. 폭스바겐이 이 골프가 3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아무리 애국심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가격이라 그러면은 외제차를 사는 것이 소비자의 아주 솔직한 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연봉을 보면은 현대차의 연봉은 약 얼마냐면은 평균이 9,500만 원 됩니다. 현대차에. 그러니까 수위에서부터 물론 외주 주겠지만은 아주 하이직에서 고위직의 평균 연봉이 거의 1억에 가깝고, 그 다음에 포드라 보면은 약 8,500만, 600만 원 됩니다. 이제 훨씬 더 싸죠. 인건비가. 그래서 요 보시면은 BMW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대차는 9,600만 원, BMW는 7,6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싸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차의 경쟁력을 우리가 가졌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바로 온다는 얘기죠. 고임금 구조는 바로 이 대외 경쟁력,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다가 최근에 미중의 그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철강 관세 폭탄 초비상이고 조선 수주도 결국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조선 빅3 임금은 중국 인건비가 싼 동남아시아의 2.6배 가량 높다. 약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내후 외환위기에 갈 수밖에 없고, 약 한 우리나라 수출액이 6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종사자는 보통 한 360만이 되고, 인구 4명, 1인당 4가족이면 얼마냐면은 약 한 1,200만 원이죠. 결국은 우리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제조업에 목숨 들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제조업은 바로 조선해양산업의 제조업의 꽃인 조선해양산업을 시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울러 중국은 강력한 정부 지원으로 이 BOE라 해가지고 뭐냐면은 중국 최대의 디스플레이 업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위고, 원래 LG가 1위, 2위 하다가 뺏긴 거죠. 이거 보시면은 LG BOE가 빨간 건데, LG 보면은 LG 요 파란색 있죠. 요 보라색. 보라색이 여기서 이게 BOE보다 높았다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이것은 중국의 강력한 지원 체계에 의해서 있다.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스플레이에 보면은 파나소닉 일본, 중국, 근데 한국은 4위, 지금 아마 5위 정도 될 겁니다. 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면은 점점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수요 자체가 줄었고, 또한 결국은 치킨 게임이고 시장은 정해져 있지만 이 휴대폰 시장, 중국의 샤오미라든지 이런 시장 이 제품들이 성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가성비가 좋아지죠. 가격 대비. 그래서 이것도 역시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거 다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한편 일본의 경우는 뭐냐면은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엔저 효과죠. 엔저 효과에 따른 결국은 사람이 없어서 기업을 도산하는, 우리나라는 이 사람이 남아도는 이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되어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미국이 이런 상황이 우리가 현실이죠. 미국 실업률은 점점 2배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아까 이거 말씀드린 같이 우리 임금은 3배 정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은 이
소주 값이 1,000원 정도, 양파, 지금은 소주가 한 2,000원 합니까? 2016년도인데, 이게 우리 커피 값을 보면은, 이 커피 브랜드 보면은, 실제 한 4,000원에서 5,000원이죠. 원래 원가는 123원입니다. 인건비 포함하면은. 이 주부가 1년에 먹는 이 원두커피면 60만원 정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아마 2잔, 3잔 정도 원두커피 마셨을 거예요. 학교인 경우는 한 3,000원만 되는데, 이 주부는 한 달에 한 이 60만원, 실제 원가는 한 2만원도 안 되죠. 그 정도로 우리의 유통 구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성비가 낮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가격을 보면은 한국이 가장 비쌉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건비와 땅값. 이렇게 생산직이지 못한 가격에 너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격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 보면은 이렇습니다. 60, 70. 고작 해봤자 60, 70, 40 사이인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가가 높다. 임금도 높고 물가도 높으니 열심히 일해봤자 결국은 거기서 그 자리라는 얘기죠. 따라서 물가라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냐면은 물가의 조정력 핵심은 자원입니다. 에너지 자원. 그 에너지 자원은 어디서 오냐? 결국은 해양 자원에서 오기 때문에 그만큼 해양과 관련된다 이거죠. 에너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쌀값 50배, 기름값 70배, 땅값은 3,000배 오릅니다. 오르고 또 우리 1960년대에 보면 약 한 6만 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땅값이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미래가 불안하다 보면은 투기와 투자 심리,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은 무조건 오릅니다. 돈이 많아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 불안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이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청년 실업자들은 점점 올라가고 사실상 요즘 한 9%라 그러는데 실질적인 청년 실업은 곱하기 2 정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사회적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실업률은 곱하기 우리나라 한 20%로 보는 게 정설이다. 그래서 5명 중에 1명은 실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대부분이 이제 노는 사람이 알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바에 역시 알바도 이제 너멀린 이 청년들도 알바로 밀립니다. 요즘에는 이제 고령화 되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도 빨리 은퇴해서 60세에 은퇴해서 100세 시대에 40년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알바를 합니다. 결국은 그 자리를 대부분 누가 하냐면은 고령자, 퇴직자들 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더더욱더 이 실업률이 10%인데 곱하기 2배를 일을 해야 됩니다. 20% 정도 실질적인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다 얘기죠. 그러면은 이러한 현실은 왜 이렇게 됐나는 그 서구화, 우리나라가 웨스턴라이즈 되면서 사회적 욕망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비용, 가성비가 낮은 그런 구현이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고비용이 되다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됩니다. 인터넷 등장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 고가성비 사회 경쟁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은 단순 제조업, 우리나라가 자랑했던 그냥 몸으로 떼었던 단순 제조업은 몰락하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포드사가 몰락하게 된 그 배경, 포드가 GE가 몰락한 게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GM도 과거에 한번 요즘에 이제 다시 트럼프에서 다시 이 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 제조업은 결국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글로벌 경쟁 격화에 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으니 뭐냐면은 몰락하면은 자영업자가 증가합니다. 개업과 폐업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민주화 분주화의 사이드 이펙트다. 사이드 이펙트라는 것은 결국은 이 고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동운동이죠. 노동운동은 바로 고임금으로 이어지고 그거로 인한 이 반사작용으로 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국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같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거는 뭐냐면 가성비가 낮은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세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보면은 1950년대 보면 3분의 1로 줄어 한 반에 60명이 20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학교가 아예 문을 닫았어요. 이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결국은 이 청년이 이분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왜? 나중에 보시면은 세계 최장수국 90세가 되는 이런 상황에 돼 있고 그 다음에 2030년은 90세 넘게 살고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을 떠받칠 이제 일할 일꾼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청년들이 기가 살아야 되는데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에너지가 빠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요게 2030년 되면은 빨간색은 연금 수령 받는, 연금을 받는 인구가 노동 생산 인구보다 역전이 되는 것이 2030년.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은 그냥 일 안 하고 연금 받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보다 많아지는 것이 2030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뒤가 되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2050년 되면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은 앞으로 무슨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실버 비즈니스는 분명히 돈 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산율도 작년도는 재작년에 1.05였는데 올해는 0.98입니다. 2019년도는 0.98이에요.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낳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없고 이 초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고임금이고 가성비가 낮은 사회다 보니까 결혼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일단 견적을 떼놓고 시작하죠. 사랑하지만은 보면은 나중에 온갖 이유를 댑니다. 자기야, 우리 아버지가 사주를 봤는데 며칠에 언제 죽는단다. 뭐 이런 온갖 이 견적을 내죠. 결국은 결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초저출산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인, 청년 실업률은 올라가고 혼인은 점점 줄어드는 이 지표를 보면은 우리의 미래 생산 인구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4년대 60고 학생 한 명도 못 받는다. 앞으로 2년 뒤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젊은 인구가 주니까 결국은 백화점이고 대형마트 사라지니까 그 근처에 땅 사놓은 분들은 초토화된다는 얘기죠. 그 근처에 원룸 사놓은 분들은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근처에 식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거라고 했던 분들, 그다음에 학원 차려볼까 했던 분들, 오뎅집, 치킨집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측될 수 있다 얘기죠. 제가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계산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추세로 가면 언제 사라질까 해보니까 2300년에서 2400년 사이 우리나라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정확은 아닌데 공학자가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이 추세로 그대로 간다면. 그래서 자녀 한 명당 양육비가 보통 보면은 한 2억 7천 정도 됩니다. 2억 7천이 되고. 그래서 이 보면은 일반직 6급 지금 15호봉이 월급을 이제 평생 받는 월급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되고 20억에 엔겔지수 밥 먹고 30% 빼면은 14억이 남고 집 한 채 사면은 한 9억에서 10억이 남습니다. 애 둘이 키워버리면은 3억씩이니까 빼면은 남는 것은 3억에서 6억이죠. 그래서 은퇴하고 난 때 뭐가 남냐? 집 한 채와 뭐냐? 3억에서 6억이 남는 거다.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다 갚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이 매달 뭡니까? 은행에서 빚는 이자 갚는다고 아마 허덕이고 계실 것이라는 것이 지워질 수 없습니다. 아마 거의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이제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물가를 계산해 보니까 연간 1배에서 2배입니다. 물가 소비자 심리 지수 해가지고 물가는 낮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요 50배에서 100배로 오릅니다. 연간 보면. 그래서 1950, 60년대 가격이 10원이 2,500원이잖아요. 그 10원이 1,000원이고 100원이 5,000원이니까 이걸 매년으로 따지면 어찌 봅니까? 물가하고 다 올라가는데 이런 상황이니 월급 때 그래 올라줬으면 좋겠지만은 월급 올려봤자 결국은 우리나라 경쟁력 상실이죠. 결국은 비효율적 사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금이 오를 것인가 보니까 절대로 오르지 않는다 얘기죠. 연금도 한두 배 올라주면 좋겠죠. 이게 물가 오르면은 연금도 올려주면 뭐 전혀 문제 없지만 그 돈은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달러에서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이 역량이라는 것은 한 번 더 제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연금으로 어떻게 되겠지? Unfortunately, the end다 이거지. 불행히 연금으로는 이제 안 될 것이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연금 소득 4천만 원이 넘으면 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매 5년마다 매달 20만 원씩 내요. 그러니까 연간 200에서 250만 원을 까간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연금을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280만 원 돼요. 그 5년 뒤에 10년 뒤에는 260이 됩니다. 또 그 5년 뒤에는 240이 되는 거죠. 300이. 자, 이 정도로 가는데 만약에 부부 두 사람이 연금이 300이 두 명이면 600이죠. 근데 정작 자신의 아들은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죠. 그래서 연금 개혁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2012년, 여기 2017년 딱 5년마다 어떻게 되냐면 한 달에 20만 원씩 더 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중 4명은 해마다 증가하는 자영업자. 왜냐하면 당연히 사회 시스템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점 장사에 답이 없다. 우리나라 식당이 음식점이 78명당 한 곳입니다. 커피점, 오뎅집, 치킨집 모든 식당 다 해가지고 인구 80명당 약 80명당 한 곳이 이 음식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40명, 50명 되니까 이분들이 매일 밥 먹고 가줘도 좋겠지만 그렇진 않겠죠. 한 10%, 20%만 외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식당의 평균 하루에 손님 받는 20% 잡으면 80명에 20%면 얼마죠? 15명에서 16명입니다. 하루에 많이 받아봤자 20명, 만 원짜리 먹으면 20만 원. 하루에 20만 원 벌어서 원가 빼고 나면은 하루에 10만 원 번다 이거죠. 한 달이면 300만 원 버는 거죠. 쇠가 빠지게 이래가지고 300만 원 매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합리적인 구조다.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내 음식점 78명 다 한국어. 이러다 보니까 세계 행복 지수는 최고 꽁지인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배경을 지켜봅시다. 이걸 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1989년도 이 고르바초프 이마박에 대한민국 지도에 있는 분이죠. 부시 아버지 비시 이 두 분이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이 뭐 핵폭탄 더 이상 만들지 말자. 당시에 미시간 대학에서 개발했던 게 뭐냐면은 문자통신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문자통신은 이 도청이 안 됐어요. 지금은 도청이 가능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도청의 기술, 문자통신이 도청이 안 됐던 것이 전쟁을 그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상용화됩니다. 상용화되니까 모든 기술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기술들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 방 얻어맞는데 단순 제조업 기술들이 전부 인터넷상 공개됩니다. 공개되면서 미국산 냉장고는 다 죽어버리고 중국산 냉장고로 2005년도에서 2005년 전후로 해서 미국산 냉장고든 제조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 트럼프가 저렇게 길게 날고 뛰는 것은 바로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람처럼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동산 투기에 눈을 돌립니다. 그게 모기지론입니다. 여기서 모기지는 금융권에서 유학생들도 2005년도, 2010년도에 유학생들도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30만 불, 50만 불짜리 이런 거 가지고 짓고 30년 뒤에 이 짓게 되는 거예요. 자기 거. 한 달에 월세 500불 또는 1000불만 내면은 30년 뒤에 당신 거요. 이래가지고 유학생들까지도 전부 다 니도 나도 다 이렇게 모기지론 해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채권을 들고 은행이 채권 들고 있겠죠. 리만 브라더스 뭐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채권을 또 어디로 갔냐면 영국 금융가로 갑니다. 영국 금융가가 가다가 딱 가가지고 내가 이 채권을 들고 있으니까 돈 1000억을 가지고 한 3000억 땡기려고 그러니까 3000억 자금 땡기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폭락을 해버려요. 이게 아작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채권도 휴지가 돼버리고 이게 바로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는 바로 기술, 과학기술의 경쟁, 이 적절한 냉전 체제가 존재했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이 그냥 몰락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균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글로벌 산업화 가속화 되고 그리고 물가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물가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글로벌화 가속화되면 산업이 굉장히 가속화돼 에너지가 많이 수요됩니다. 에너지 많이 수요되면 원가가 많이 올라가죠. 기름값 모든 것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불안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가 불안이 되면은 결국은 기업들은 경영이 그냥 원가가 비싸지니까 경영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경영 악화되니까 우리가 뭐죠? 이 청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청년 실업이 악순환되고 또한 뭐냐면 기업은 이 가성비 높여야 되니까 우수 인재만 찾습니다. 우수 인재만. 결국은 우수 인재만 찾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양극화, 인재의 양극화가 되는 거죠. 인재의 양극화는 바로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재의 양극화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뭐요? 무조건 스카이, 무조건 명문대로 보낼 수밖에 없는 학원을 3개, 4개 보내도록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날고 돈 100만 원 더 벌어본들 뭐하냐? 아들 교육시키면 더 나가는 거죠. 본전치기라는 얘기죠. 이 사회 구조가 전부 본전치기로 돌아가는 사회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급변하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미래 예측이 안 돼요. 어차피 미래 예측이 안 되고 너무나도 머리 쓰고 수학이 어려우니까 어디로 간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납니다. 결국은 이공계 기피 나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우리의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의 인재가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공계 기피 악순환 메커니즘은 결국은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공동몰락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끝은 2300년. 인구도 줄고 모든 것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2006년도부터 작업을 해서 했던 게 이제 악순환 메커니즘, 저출산 문제부터 해서 모든 것을 이게 한 600가지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악순환되는가 해서 이걸 파헤친 구조가 되겠습니다만은 꼬바디스 도미네 시니시여 불황의 끝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제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보면은 미국과 한국의 시나리오를 한번 봤습니다. 시나리오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평화가 오고 그 다음에 성장, 서로가 나눠져 민주화가 오고 그리고 혁신이 일어나네요. 정보의 폭주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그것이 소리 없는 전쟁. 그 다음에 뭐가 될 거냐. 그 다음 파라다임이 뭐냐. 소리 없는 전쟁. 이게 지식의 전쟁이라는 얘기죠. 보면은 전쟁, 미남북 전쟁, 고도성장, 전쟁 경제, 그 다음에 물질 만능, 글로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일본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쩌면 역사는 프로그램된 예측될 수 있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전쟁, 성장 해가 쭉 납니다. 이게 한편에 예측될 수 있는 시나리오인가 역사는 이렇게 의문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과정에 현재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과정에 있어서는 키워드가 바로 에너지와 환경이라는 얘기죠. 이 에너지와 환경은 자원의 가격, 원가이기 때문에 환경 요즘 조선해양의 선박기자재 하면 친환경 선박기자재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두는 에너지와 환경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면 무조건 망하지는 않는다. 오뎅 장사는 조금 힘들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환경이 물가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 세계가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시대 경제의 양극화를 좀 보시면은 결론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힘센 사람으로 육체적으로 밀어붙였지만 미래는 결국은 이 머리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공대 대학원 1000미달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래 예측도 안 되고 너무나도 6개월 만에 지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시스템도 변하고 있습니다. 에란 모르겠다.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간다. 대학원은 공부 머리 써서 뭐하냐. 결국은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저 정도니 지방공대는 이미 좋다. 석박사 한 명 없는 학과가 수두룩합니다. 이게 비난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먹거리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머리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몸과 머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건데 그 몸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R&D 투자 규모를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데 실질적으로 5%도 못 따라요. 5%도 못 따라오는데 20조를 투입하면은 1조도 못 건져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가만히 진단해보면 저 스스로도 실력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핵심 산업 속빈 강정 1등이다. 이번에 일본에서 얻어맞았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핵심 원천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투자 특징은 있습니다. 조금 얘가 왜 이 계란판을 하냐면은 앞으로의 미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선진국에는 계란 한 판을 주면은 계란 한 판이 몇 판입니까? 66은 36개네. 선진국에 가면 주면은 이 계란을 부화시키고 다시 계란을 하는데 후진국에 가면 먹고 차버립니다. 이렇게. 추우니까 지금 경제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조업이 결국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인터넷 상용화에 따른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제조업의 중심이 개발도상국으로 가 있습니다. 이미 경제의 100% 중에 제조업이 30%가 개도국에 가 있는 거죠. 그 개도국이 이렇게 부화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없으면 세계 경제는 돈을 지속적으로 찍어낼 수밖에 없는 버냉키가 아무리 경제를 예측을 해도 미국이 아무리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아무리 해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돈을 찍어낸다는 거죠. 어떻게 이 먹어찼던 이 계란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시스템이죠. 아까 말했죠.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 고임금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 비도덕성, 규율 문제 이런 거 다 얽혀 있습니다. 그 사회를 기다리기에는 제가 보건데 30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돌아오기에는 저는 과히 이 공학자로서 말씀드리겠는데 최소한 30년은 기다려야 된다. 돌아오기에는. 왜? 너무나도 바깥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포기하기보다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성비 높은. 그래서 초코파이 이렇게 베어 먹어버렸다 이거죠. 이것은 다시 원위치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해운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보통 해운이 한 700억 달러 정도 합니다. 선박 부분 700억 달러 연간. 순이익에 가깝죠. 제조업은 순이익이 약 맥심 해봤죠. 5%에서 10%입니다. 10% 줬다 칩시다. 1000억을 수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00억이 이익이 되겠죠. 근데 조선이나 해운 이런 쪽은, 해운원 같은 경우는 700억 불이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이익이 높은 이런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해운의 외화 획득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액의 약 한 2배입니다. 여기에서 180억 달러인데 외화 획득의 350억이죠. 그래서 해운 외화 획득에 우리나라의 1년 내내 천연가스 쓴 게 2배를 우리가 벌어내는 게 바로 해운 수입입니다. 해운 수입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운 산업은 한 30조에서 50조가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산업 생태계가 이 최상위 계층과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서로 물려 있는데 이것이 이 밑에서 엉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업스트림에서 죽은 게 아니고 다운스트림에서 같이 죽었기 때문에 작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한진해운이 넘어갔죠. 이 한진해운 사태는 이 자체만의 문제가 우리 산업 총체적인 이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항로는 많이 뺏겼고, 한편 새로운 기술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셰일가스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위에서 푹 뚫어가지고 기름을 퍼내고 가스 퍼냈는데, 이 1990년대 미시간 대학에서 수평 파쇄 기술입니다. 수직으로 뚫어서 옆으로 파는 이런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이 가스가 포획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신기술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평 파쇄 기술인데 이 수평 파쇄 기술로 인해서 셰일가스가 나오고 셰일가스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그냥 똥값이 됩니다. 거의 오일 가격이 저가되니까 우리나라 조선소가 엉망이 되죠. 이게 해양 플랜트는 작살나는 거죠.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야말로 헛투자해버리는. 결국은 새로운 기술, 이 기술 하나가 이 에너지 시장을 흔들어버려서 우리의 경제를 흔들어버리는. 따라서 미래를 대비하려면 항상 새로운 기술을 쳐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물가는 이 자원력이고 이 자원 영토의 싸움인데 얼마 전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이쪽 지역에 이쪽에 친구죠 해가지고 그냥 러시아가 그냥 치고 갔습니다.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영토 싸움은 물가 조정에 해당이 되는 자원 에너지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중국이 저거 앞땅을 동남아시아에는 이걸 전부 저것 땅 우리 땅이라고 침발라 버리죠. 침발을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중국이 워낙 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자원 문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이 중국이 이렇게 남북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둘습니다. 지금 여기에 싱가포르이 밑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이 이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는 게 뭐냐면 여기에 싱가포르의 우리 해협이 있죠. 여기에 이 반도를 갖다가 그냥 중국이 이걸 뚫고 있어요. 이 넓게 뚫으면 밑에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이처럼 이 대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또는 새로운 기술 요인들에 의해서 미래는 해운이라든지 종합적으로는 예측될 수 없는 그런 미래가 다가온다. 따라서 이 물가 조정 역할은 자원 에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이 남태평양에서의 중국과 서방 외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얘기죠. 최근에 러시아가 TSR 이쪽에 시베리아 횡단 절도를 제안하고 우리나라도 그럼 일본도 저 손 들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 부산이 있는 겁니다. 부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파란색으로 가는데 한 43일 걸리는데 여기로 가는 데는 이보다 한 며칠 걸립니까? 10일 정도 더 세이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일이니까 20일 정도가 오히려 더 세이브 되니까 당연히 일로 가겠죠. 그래서 코마린 컨퍼런스 내일부터 시작되는 코마린 컨퍼런스는 요에 대한 논의를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이러한 것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요약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이 환경 문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들고 가야 될 우리 조선해양산업의 문제일 것이고, 그 다음에 세계의 굴뚝 중국과 인도 시장이 등장하면서 환경이 더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에 따른 시장은 있을 수밖에 없고, 육상 자원의 고갈의 황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간의 욕망은 지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은 물가 조정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 그 자원 확보는 바로 해양에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해양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해양 둘러싼 분쟁은 국가 생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가성비 높은 해양 산업, 이것은 총체적 산업, 종합 산업이기 때문에 저조업 서비스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간다. 따라서 해양 산업, 조선 해양 산업 모든 것의 균형적인 발전이 국가 생존의 필수 요건일 수밖에 없다. 얘기죠. 이 부정적이라도 그 반면에는 또 밝은 면도 있으니까 준비를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